삼법인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의 세 가지 속성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믿지는 않죠. 존재의 세 가지 속성을, 세상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 것까지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도들은 이걸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세계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하고 고다. 여러분들 불교를 믿으신다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존재의 세 가지 속성을 비판 없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서양 철학자들이라면 이걸 못 받아들이죠. 왜 그러냐면 무상하지 않은 어떤 것이 아직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왜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야?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철학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죠. 하지만 불자라면 부처님의 그걸 우리 성언양이라고 하는데, 스승의 가르침은 무조건 다 받아들입니다. 특히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깨달으신 분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아라고 하는 거죠. 아나따. 무아는 이제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래서 무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라는 거는 결국 고정불변의 것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니까 결국 세상 모든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해서 형성되어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고라는 이야기는 앞에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어딘가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집착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여전히 난 집착하는 게 전혀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착에서 약간이라도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그게 무아의 실천입니다. 그죠? 무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 무아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집착에서 약간이라도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게 무아의 실천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집착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저것은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하거든요. 내가 어딘가에 집착을 한다는 거는 나는 저것을 있다고 믿는다라는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기루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있지 않은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요. 눈앞에 환영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뭐 어떤 기계에 의해서 우리 기계가 요즘 보니까 3D로 해가지고 모든 영상도 만들고, 그 입체감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내 돌아가신 어머니가 요즘 그런 기구도 있죠. 돌아가신 분 만나게 하는. 그럼 그거 딱 보는 순간 어머니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셨구나라고 믿어요? 안 믿잖아요. 이건 기계가 만든 환영이라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마음이 가요? 안 가죠. 이건 환상이야, 실체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실체가 아니다라고 알면 절대로 거기에 애착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애착이 있다는 거는 지금 내가 애착을 두고 있는 저 대상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죠? 그거를 약간이라도 애착을 떼내려고 하는 걸 이제 무아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와 무아를 일종의 하나의 깨달음의 상태로 보면, 무아와 미망의 그 연결고리, 그거는 실체시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어떤 것을 실체시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뭘 실체시 합니까? 보통 살아가는 생활에서
어떤 때 실체시를 하죠? 드라마 보실 때 실체시 하죠. TV 드라마 소설 읽으실 때 실체시 하죠. 나도 모르게 빠져들 때, 그 내용에 빠져들면서 갑자기 그 주인공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인공이 그 다음에 막 되게 위태롭거나 아니면 저기 뭐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밝혀지거나 그럴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가슴이 두근두근 해졌다는 건 거기에 나도 모르게 실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 끝나고 나 이건 뭐 드라마인데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요? 아니면 거기서 주인공이 죽었다면 한번 같이 슬퍼할걸요 아마. 예, 울죠. 그건 나도 모르게 실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게 드라마에서만 드라마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항상 실체시하는 게 계속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은 마음의 활동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일상생활에서 실체시하는 게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합니다. 근데 그게 더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강해질 때가 언제냐면 부정적인 마음이 심할 때 실체시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부정적인 마음이란 게 보통 뭐예요? 화나는 마음, 불쾌한 마음, 질투가 나는 거, 의심이 드는 거, 그 다음에 탐심이 드는 거, 그런 마음들이 막 마음 속에서 많이 수성할 때, 그럼 사물을 볼 때 훨씬 실체시하는 마음이 커져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불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깔려 있으면은 우리 마음은 뭘 하려고 하냐면 그 불쾌함을 상쇄하려고 하는 마음의 활동이 있거든요. 그럼 불쾌함을 상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즐거운 게 뭔가 있어야 되죠. 그죠? 즐거운 게 들어오면, 마음에 들어오면 마치 불을 끄듯이, 차가운 물이 불을 끄듯이 뭔가 상쾌하고 즐거운 걸 얻으려고 애를 막 쓰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 즐거워져요, 보통?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불쾌할 때 주로 택하는 즐거움은 상당히 자극적인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 자극은 어디서 오냐면 그 대상을 실체시할 때 굉장히 자극적이 됩니다. 제가 좀 추상적으로 자꾸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불쾌하면 쇼핑하러 가시죠. 그럴 수 있죠. 쇼핑하러 갈 때 그 보고 있는 물건이 실체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저거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 거야. 무아야. 연기되어 있는 거야. 그냥 여러 가지 뭐 천하고 디자이너의 디자인하고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상품화되어 있는 거고 나한테 아무런 그게 없어.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 저 색깔 좀 봐. 저 잘 빠진 선하며 저게 내가 입었을 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게 환상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굉장히 참 가까워지죠. 그럼 즐거움도 같이 일어나고.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달래주는 거잖아요. 어떤 대상이 우리를 달래줍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달래려고 할 때 보면 이미 이전에 불쾌한 마음이 있어요. 불쾌한 마음을 달래주고 싶어서 달랠 대상들을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훨씬 커져요. 그건 우리가 다시 말해서 무아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부다가 말씀하시는 무아라는 거는 그걸 실체시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 실체시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무아를 실천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아까 어떻게 무아를 실천한다고요? 아, 내 마음이 흥분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면 첫 번째는 일단은 거기서 스탑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무아의 실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무아의 실천 방법들이 있는데 항상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알아차림의 연습이 실체시를 막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 심리학이란 이제 제가 자꾸 불교 심리학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불교의 진리를 심리학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이제 저한테는 불교 심리학이거든요. 제가 불교에서 가르친 진리를 새로운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붓다가 가르치시고 또 붓다의 제자들이 계속 가르쳐 온 여러 진리들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 심리학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하나의 원리를 알고 나면은 이거를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불쾌한 마음이 일어나서 어떤 그걸 달래려고 그 마음을 달래려고 어떤 활동을 할 때 항상 내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그게 바로 무아의 실천입니다. 이게 불교 심리학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를 일단 우리가 충분히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교에서 무아의 실천 방법이 뭐가 있어요? 육바라밀이 있죠. 아까 제가 육바라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를 하고 남들한테 나의 것을 함께 나누고 주고 아낌없이 주는 것, 그 다음에 계를 항상 지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인욕바라밀이라고 해서 참는 게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합당하게 또는 그 주의와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화가 일어나는 거나 의심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다루는 그걸 이제 인욕이라고 하죠. 그러한 실천적인 게 있고 또 방금 그 알아차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게 있습니다. 보는 연습. 그러니까 무아를 실천하려면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자꾸 경계가 오는 걸 닥쳐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는 그런 방법이 하나의 무아의 실천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자꾸 알아차리게 싸띠를 해가지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때 선정을 자꾸 닦아야죠. 그래서 선정을 닦는 거, 그 다음에 지혜를 자꾸 연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육바라밀인데, 육바라밀은 불교에서 이미 다 가르쳤잖아요. 가르친 거를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심리학에서는 다시 이거를 일반 대중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개발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쉬워지고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수행자들이 쓰는 육바라밀보다는 한층 그분들이 보기엔 뭐 저거 다 쉬운 건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 대중이 쓰기에 좋은 걸로 낮춰서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게 이제 불교 심리학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불교 심리학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만은 오히려 수행자들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수행자들이 우리 지금 불교 심리학자 자아초월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인 존 웰우드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이제 그분은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20대 때 이제 티베트 스님들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배웠거든요. 티베트 스님들의 자기가 바깥에서 볼 때, 불교를 바깥에서 봤을 때 그 수행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고원해 보이고 그랬는데 스승으로 이제 모신다고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됐단 말이죠. 생각보다 너무 성질이 더러운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다 깨달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막 되게 고약한 거예요. 심술도 많고. 그래서 되게 의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수행을 저렇게 오랫동안 한 분들이 왜 저럴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존 웰우드가 나중에 존 웰우드 책에서 보면은 이제 존 웰우드는 선생님이기도 하셨어요.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인성을 개발하는 그 방법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계단을 넘어가야지 내가 정말 인격의 폭이 넓어지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수행을 하지. 자기가 이렇게 불교 심리학 등 자초를 이렇게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통적인 수행법들이
너무 높이 시작한다는 거죠. 너무 높게 시작한다는 거는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두운 본성들을 다루지를 않고 그냥 점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밑바탕부터 다루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바라밀도 마찬가지죠. 육바라밀을 우리가 수행할 때 아주 기초적인, 어릴 때부터 육바라밀을 행하면 더 좋고,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가르쳐서 친구들한테 양보하는 법, 그 다음에 친구한테 화내지 않고 좋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거, 아주 기초적인 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수행자들은 자신들이 많은 수행을 한다는 그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 이 마음을 닦는데, 아주 기초적인 마음, 다시 말해서 자기 그림자를 닦는데 소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을 알아차리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습관들이 그분들한테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이 존 웰률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생각보다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그 스승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는지 모르는 스승들이 많아서, 이건 다시 말해서 심리학적으로 다시 재고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라는 거는 영적인 것보다 한 단계 밑에 단계거든요. 우리 인간 심리를 다룬다는 거는 인간 심리의 차원을 높이 넘어선 초월적인 어떤 영성보다는 낮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너무 영적인 걸 추구하려고 심리적인 걸 소홀히 하면 그런 거예요. 기초적인 걸 못하는 운동선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연구가 결코 우스운 건 아닙니다. 레벨이 낮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는 보편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급하는 데 대해서 저런 공부를 왜 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다시 단계를 밟아 나가는 중요한 과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아나따를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에서 아나따를, 그러니까 무아를 어떻게 실천할 건데, 굉장히 세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기술해 보는 거예요. 방금 쇼핑에서도 아나따를 할 수 있고, 설거지 하면서도 무아를 실천할 수 있고, 남편과 싸우면서도 무아를 실천할 수 있고, 아이들의 고민을 같이 애들 때문에 고민하면서도 무아를 실천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언제 무아를 실천하는가를 단계별로 다 적어보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불교 심리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리학자들은 뭘 어떻게 하는지, 카루나 케이턴이라는 불교 수행자이자 미국의 심리치료사인데, 이 사람은 보통 때 어떤 식으로 무아를 실천하게끔 자기 내담자나 아니면 또 집단 상담에서 또는 여러 프로그램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카루나 케이턴은 사실 묻기를 되게 지나치게 물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묻냐면 탄생의 순간까지 가보라고 하거든요. 누가 탄생을 기억합니까, 사실. 그런데도 그쪽으로 막 들어가 보라고 그래요. 어쨌든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유년기의 한 때를 떠올려 보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바라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바라보세요.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을 자꾸 묻고 내 옛날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속에는 이거는 내가 지금 마음이 만들어낸 왜곡인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내가 보고 있는 건가? 그렇게 자꾸 물으면서 보다 보시면은 내 기억이 상당히 투명하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루나 케이턴이 하는 말이, 이 훈련으로 나라는 존재가 겉보기에만 독립적일 뿐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수많은 요소로부터 창조된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거는 로베르토 아사지올리라는 정신통합이라는 심리치료를 만든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자아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작은 자기와 큰 자기라고 나눠서 I와 셀프, 여기 영어로 I, 우리 I am 할 때 I, 그것과 셀프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두 개의 자아, 즉 두 개의 독립적이고 분리된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아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정도의 인식과 자기 실현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새롭고 다른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인 빛의 투영인 것처럼 이분은 무아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진짜 자기가 있다고 합니다. 참 자기가 있고 참 자기에 대해서 우리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잘 모르고 살고 그런데 그게 가짜 자기와 참 자기가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 마치 하나의 투사를 보는 것처럼 사실은 빛이 여기 있는데 빛이 비춰진 곳을 보면서 그게 자기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가짜 자기를 잘못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어떤 왜곡이 일어난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사지올리가 불교 이론을 차용했는지 빌려왔는지 아니면은 그 힌두의 이제 아트만 이론을 차용했는지 명확하게 자기가 내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학자들마다 이제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사지올리가 이러한 이론을 자기 심리학에다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불교 이론인가? 불교 이론을 이제 셀프라고 참자기라고 이렇게 부르나? 아니면은 힌두의 아트만 이론을 가지고 온 건가? 어쨌든 이분의 정신통합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상당히 불교에서 놓치고 있는 우리의 아까 말했죠. 여기 약간 낮은 부분의 의식 영역들,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낮은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사지올리는 하위 인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위 인격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인격들을 만들거든요. 아사지올리에 의하면 하위 인격이 이런 거예요.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 피아노 배운다고 피아노 교습소에 다니고 피아노 교습소에서 선생님 옆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자신의 모습, 그게 하나의 하위 인격이 돼요. 하위 인격이 돼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러한 working ethic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로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게 피아노 교습소에서 형성됐다면 그건 하나의 하위 인격이 되거든요. 친구를 사귈 때 나는 항상 친구한테 말을 먼저 걸어서 친구한테 뭐 같이 하지 않을래? 이렇게 제시하면서 친구를 사겨. 이것도 자꾸 연습이 되면서 습관화가 되면서 자신의 하위 인격이 돼요. 그러니까 무수한 하위 인격들로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본래의 우리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기 자신이라고 믿거든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속모습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격들을 어떻게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알아차림해서 분리를 했다가 다시 통합을 하느냐. 통합을 함으로써 훨씬 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신통합의 어떤 인격이 성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어떤 거냐면 나한테 어떠한 여러 모습이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자꾸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카루나 케이턴이 했던 그런 방식이든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아들러 말씀하셨는데 아들러의 최초 기억 같은 그런 작업을 해 가면서 발견되는 내 색다른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몰랐던 모습들. 그게 이제 하위인격들인데 하위인격들을 알게 됨으로써 알게 된다는 거는 내 저변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통합된다고 말하거든요. 하위인격과 통합이 되면서 다음에 그 하위인격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 하위인격은 아사지올리에 의하면 또는 융에 의하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의 일관된 사람들이 아니고, 일관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 특성이 바뀌어 가면서 그때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지 사실 모르는 채로 살아요. 그냥 이게 다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인격에 좀 속된 말로 씌어가지고 살죠. 빙의돼가지고 살죠. 그 인격한테 한마디로 사로잡혀서 살아요. 근데 이런 심리치료에서는 인격을 떨어뜨려서 분리시켜서 보자는 거예요. 자꾸 보다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내가 활동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대상을 만나면 갑자기 굉장히 싸나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대응을 하고 싸우는구나. 또 다른 타입의 사람을 만났을 때는 또 굉장히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또 그런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나의 다양한 모습을 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격이 이제 성장해요. 그럼 충분히 그 하위 인격들을 포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높아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사지올리가 정신통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그 진짜 참자기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분도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이야기한 그 방법들을 한번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작은 나와 큰 나 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줘요. 작은 자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통상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는 토대로서의 자기입니다. 현상적인 나고, 의식적인 자기고, 경험적인 나고, 여러분들이 방금 기억을 회상해 보시는 연습하면서도 느꼈지만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게 이 작은 자기입니다. 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작은 자기예요. 의식의 중심에서 의식의 흐름을 관찰하고 반응합니다. 의지는 내가 의식 내용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내적인 힘입니다. 이 속에 이제 의지라고, 아사지올리가 의지라고 이름 붙인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 여러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어떤 힘을 의지라고 합니다. 의식의 영역이 항상 속해 있고요. 이 작은 자기는 의식을 잃게 되면 작은 자기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각이 또는 자각이 가능한 범위에서만 항상 나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까 우리 잠깐 느껴봤지만 내 이미지가 이렇게 기억에서 나타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자기들이 규정하는 오류죠. 오류라서 원래 다른 모습의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항상 얘가 중심으로, 의식의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나를 극복을 해야지 큰 나와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를 아사지올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기는 초의식적 자기, 셀프라고 하는 거예요. 초의식적 자기, 초개인적 자기, 영적 자기 등으로 불리는데, 셀프는 몸과 마음의 상태, 의식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월적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보면 무아설보다는 아뜨만 사상에 더 가깝다라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사지올리는 이렇게 셀프를 규정하면서 오히려 그 무아의 상태를 이렇게 셀프라고 이름 붙인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아 실현된 의식의 상태와 전가되는 경험을 가질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기쁨, 고요함, 내적 안정감, 침착한 힘, 분명한 이해, 빛나는 사랑, 이런 걸로 특정 지어진 의식 상태인 큰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큰 나를 나중에 만나게 되면 정말 기쁨, 고요함, 내적 안정감, 침착한 힘, 그리고 가만히 보기만 해도 다 이해가 되는 분명한 이해,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마치 우리가 불교에서 깨달았을 때의 그 체험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죠. 그거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혜와 자비가 갖춰져 있는 그리고 고요함이 갖춰져 있는 그 깨달음의 상태와 상당히 유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학자 되게 유명한데, 그 학자도 그 욕구 위계 이 표를 삼각형이라고 하죠. 되게 유명한 삼각형이에요. 인간의 욕구가 단계별로 있어서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나면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안전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나면은 사회적으로 누군가와 상호 교류하면서 만족을 얻고 싶은 욕구가 있고, 충분히 사회적 교류가 생기고 친구가 많게 되면 이젠 존경받고 싶고요. 존경받고 나면은 자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아브라함 메슬로 이런 식으로 욕구가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메슬로가 요 맨 끝에 삼각형 꼭대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까 그 아사지올리가 말한 것처럼 참 자기와 만나는 것까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후대 심리학자들이 그거 딱 빼버렸어요. 그 심리학 이론에서 너무 지나치다고 해가지고 그건 너무 종교적이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의 어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데, 영적인 거는 되도록이면 배제시킵니다. 심리학하고 영적인 거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으로 봐가지고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잘 안 다루려고 했던 게 과거의 심리학입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씩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는 방향,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아초월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건데, 어쨌든 초개인적 의지, 초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셀프, 이런 식으로 지금 작은 자기, 개아를 초월한 상태를 많이 상정하는 그런 심리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로, 초의식과 셀프로의 높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초월적 욕구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탐색 단계라고 해가지고 아사지올리는 처음에 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셀프로 다가갈 수 있느냐, 처음에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자꾸 물으라고 해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아까 우리가 했던 카로나 케이턴의 질문도 되게 유사합니다.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고, 난 도대체 누군가? 그렇게 자꾸 묻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그런 식으로 대답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문을 하는 거죠. 정말 과연 이게 나인가? 과연 이게 진짜야? 진짜라고 이렇게 묻다 보면은 그거는 그냥 하부 인격일 뿐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게 탈동일이 이제 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자꾸 탐색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경험적 자아에 대한 면면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건강하지 못한 하부 성격들은 통제하고, 그리고 건강한 하부 성격들은 발굴해서 활용합니다. 이게 일종의 통합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건 이제 하부 성격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부 성격들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있는데, 내담자는 이제 정신통합 그 치료 방식에서 내담자는 치료자의 도움을 받아서 인격의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고 활용할 방법을 찾아서 그걸 실천하고 습관화합니다. 그래서 점차 자신의 여러 하부 성격들을 살펴보면서 건강하지 못한 것들은 이제 잘 다루고, 건강한 것들은 발굴해서 활용하면서 이제 생활하죠. 그러면서 계속 묻습니다. 이게 정말 나냐? 참 나냐? 라고 물으면 정말 마음에서 돌아온 대답이 있죠. 아니, 이건 참 진짜 나는 아닌 것 같아. 그거를 이제 하는데, 그거 지금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진짜 나를 찾고
듣고 이건 정말 나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탈동일시 기법인데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요렇게 이제 액티비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 이렇게 글로 읽으면 되게 간단할 수 있어요. 너무 단순해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속에는 결국 여러분들이 진짜로 진지하게 묻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답을 기다려 보는 겁니다. 하나씩 제가 읽어보고 좀 이따 읽고 난 다음에 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처럼 띵샷을 치고 나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몸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묻든지,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나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참으로 나인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에서 들어오는 대답을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되게 생뚱맞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감정이 나인 것은 아니다 하고 자신한테 물어봅니다. 정말 이 감정이 나인 건가? 또 나는 어떤 무엇을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원이 나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묻고 답을 기다려 봅니다. 또 나는 성공하고 싶고 이것을 소원하지만 그 소원이 나인 것은 아니다. 또 나는 문진건이라고 불리고 문진건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려고 애쓰지만 그 문진건이 나인 것은 아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그러나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내가 참 나는 아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묻고 답을 기다리는 건데 이걸 조금 더 너무 간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신체적 감각, 당신이 듣는 소리, 호흡, 뜨겁고 차가운 감각, 긴장과 이완을 다 의식합니다. 이 감각들은 자신의 자각 속으로 오고 감을 주목을 합니다. 이거 일종의 알아차림이죠. 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 감각을 느끼는 몸이 과연 나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자세하죠. 그냥 나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몸인 것은 아니다 보다는 내 눈을 감고 내 몸에 일어나는 모든 감각을 느끼면서 이완도 느끼고 긴장도 느끼고 그 다음에 소리, 호흡, 뜨겁고 차가움도 느끼면서 이 감각을 느끼는 이 몸이 과연 나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지적인 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답이 이게 참 나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든지 아니면 이게 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한 번씩 이걸 짚어가면서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는지 차분함이 있는지 흥분이 있는지 초조함이 있는지 그 감정들이 당신의 의식 속에서 오고 가며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이 나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럼 이 감정이 생길 때 이 감정이 있게 만드는 나는 누구인가? 되게 철학적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한 번씩 다 물어보는 겁니다.